월요일 아침 9시. 저는 여느 때처럼 국세청 사무실 책상 앞에 앉아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15년 차 조사관으로서 이제 웬만한 탈세 수법은 눈에 훤했습니다. 컴퓨터 화면에는 오늘 배정받은 조사 대상 기업 리스트가 떠 있었습니다. 최 선배, 오늘 브리핑 자료입니다. 후배 김지훈이 서류 뭉치를 건넸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첫 장을 펼쳤습니다. 중견기업 3구, 개인 사업자 5구, 그리고 그 중 한 기업의 대표이사 이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김혜진, GHJ 인터내셔널 대표이사. 손이 멈췄습니다. 서류를 쥔 손가락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숨이 턱 막혔습니다. 15년 전 그 일. 제 인생을 나락으로 떨어뜨렸던 그 여자의 이름. 선배님, 괜찮으세요? 얼굴이 창백하신데. 지훈이의 목소리가 멀게 들렸습니다. 저는 물 한 모금을 마시며 애써 침착함을 되찾았습니다. 괜찮다고, 잠깐 어지러웠을 뿐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지훈이는 의아한 표정이었지만 더 묻지 않았습니다. 서류를 다시 펼쳤습니다. GHJ 인터내셔널, 의류 수출입 및 유통업, 설립 12년, 자본금 50억, 연매출 200억. 혐의 내용은 해외법인을 이용한 역외 탈세, 허위 경비 처리, 차명 계좌를 통한 비자금 조성. 김예진. 저는 그 이름을 다시 한번 읽었습니다. 틀림없었습니다. 같은 나이, 같은 경력, 그리고 무엇보다 그 회사 이름. HJ. 혜진의 이니셜이었습니다. 사무실 화장실에 들어가 찬물로 세수를 했습니다. 거울 속 45세 제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15년 전보다 주름이 늘었고 머리카락 사이로 흰머리가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때의 굴욕은 여전히 생생했습니다. 15년 전 저는 대기업 해외 영업팀 대리였습니다. 일을 잘했습니다. 팀장이었던 김혜진은 제 능력을 인정했고 저 역시 그녀를 존경했습니다. 하지만 임신 3개월째 입덧으로 회의에 지각했던 그날. 최 대리 임신했다며 축하해. 근데 말이야. 혜진은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팀은 지금 큰 프로젝트 진행 중이야. 임신한 사람이 버틸 수 있을까? 회사에 피해 주는 건 아닐까? 저는 괜찮다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후로 일주일, 혜진은 제게 불가능한 업무량을 쏟아부었습니다. 해외 출장 스케줄을 갑자기 잡았고 야근을 강요했습니다. 입덧으로 화장실에 다녀오면 문총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2주 후 인사팀에서 호출이 왔습니다. 최 대리님, 회사 사정상 인원 조정이 필요해졌습니다. 다음 달까지 퇴사 준비 부탁드립니다. 부당해고였습니다. 저는 항의했습니다. 하지만 혜진은 회사에 영향력이 있었고 저는 신입사원도 아닌 임신한 대리였습니다. 노동부에 진정을 넣었지만 회사는 업무 능력 부족이라는 명분을 내세웠습니다. 증거를 만들어낸 겁니다. 임신 4개월째. 저는 쫓겨났습니다. 남편은 그때 막 창업한 사업이 실패해 빚더미에 앉았고 저희 부부는 단칸방으로 이사했습니다. 매일 울었습니다. 아기에게 미안했습니다. 제 무능함에 자책했습니다. 딸을 낳고 3년간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이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국세청 공채 공고를 받습니다. 그때 다짐했습니다. 다시는 누군가에게 짓밟히지 않겠다고. 제 힘으로 당당하게 살겠다고. 9급으로 시작해 15년. 이제 저는 7급 조사관이었습니다. 수백 건의 탈세 사건을 처리했습니다. 법 앞에서 누구도 비켜갈 수 없다는 걸 증명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김예진이 제 앞에 섰습니다. 화장실에서 나와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서류를 다시 펼쳐 꼼꼼히 읽었습니다. 혐의 내용이 상당했습니다. 해외법인 3곳을 통한 소득은닉, 가짜 세금 계산서 발행, 대표이사 명의 차명계좌 12개, 예상 탈루 세액만 15억. 지훈이 다가와 물었습니다. 이 건 선배님이 맡으시는 거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응,
내가 직접 할게. 자료 정리 좀 도와줘. 네, 알겠습니다. 지훈이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혼자 생각했습니다. 이건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정당한 직무 수행이었습니다. 김혜진이 실제로 탈세를 했다면 그건 법 위반이었습니다. 제 감정과는 별개였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가슴 한편이 뛰었습니다. 15년 전 그 여자를 다시 만난다는 것. 이번엔 제가 을이 아니라 갑의 위치에 서는 것. 법의 이름으로 그녀를 심판할 수 있다는 것. 손이 떨렸습니다. 커피잔을 내려놓고 심호흡을 했습니다. 진정하라고, 최은주. 넌 국세청 조사관이야. 감정에 휘둘리면 안 돼. 오후 2시 팀장실에서 브리핑 회의가 열렸습니다. 저는 GHJ 인터내셔널 건을 보고했습니다. 해외 법인 구조가 복잡합니다. 홍콩, 싱가포르, 케이맨 제도의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하고 실제 소득을 은닉한 정황이 있습니다. 팀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현장 조사 들어가야겠네. 최 조사관, 언제 갈 수 있어? 이번 주 금요일 가능합니다. 좋아. 준비 철저히 해. 회의가 끝났습니다. 저는 자리로 돌아와 조사 계획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필요한 자료 목록, 확인 사항, 예상 질문 리스트. 하나하나 적어 내려갔습니다. 퇴근 시간이 되었습니다. 집으로 가는 지하철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15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저는 많이 변했습니다. 단칸방에서 아파트로 이사했고, 딸은 고등학생이 되었습니다. 남편의 사업도 안정됐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에 마음 응어리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부당하게 쫓겨났던 그날의 치유. 임신한 몸으로 직장을 잃고 막막했던 그 순간. 아기에게 미안해서 울던 밤들. 김혜진은 기억이나 할까요? 아마 기억도 못할 겁니다. 수많은 직원 중 한 명이었을 테니까. 그녀에겐 그저 업무상 처리한 일 중 하나였겠죠. 하지만 저에게는 인생을 바꾼 사건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딸 수연이가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오셨어요? 응. 저녁 먹었어? 네. 아빠랑 먹었어요. 수연이는 다시 책상으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방으로 들어가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서랍 깊숙한 곳에서 오래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15년 전 받았던 해고 통보서였습니다. 한 번도 버리지 못했습니다. 이걸 볼 때마다 다짐했습니다. 다시는 무력해지지 않겠다고. 내 힘으로 살아가겠다고. 봉투를 다시 넣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김혜진을 만날 겁니다. 15년 만에 재회. 하지만 이번엔 제가 질문하는 사람이고 그녀는 대답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법 앞에선 모두가 평등하니까요. 침대에 누웠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금요일이 어떻게 될지 상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김혜진이 나를 알아볼까? 아니면 기억도 못할까? 어느 쪽이든 상관없었습니다. 저는 제 일을 할 뿐이니까요. 철저하게 정확하게 법대로. 그렇게 월요일 밤이 깊어갔습니다. 창밖으로 도시의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저는 서류 가방 속 조사 계획서를 떠올렸습니다. 김혜진, 15년 전 당신은 저를 짓밟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법이 당신을 심판할 겁니다. 제가 아니라 정의가.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긴장인지 기대인지 분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아마 셋 다였을 겁니다. 금요일, 운명의 그날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금요일 오전 10시. 저는 후배 김지훈과 함께 GHJ 인터내셔널이 입주한 강남 오피스 빌딩 앞에 섰습니다. 12층짜리 유리 건물이었습니다. 로비는 대리석으로 치장되어 있었고 엘리베이터 안에서는 은은한 향수 냄새가 났습니다. 9층에서 내렸습니다. 회사 입구에는 금색 로고가 빛났습니다. H, J, 인터내셔널.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손에 든 서류 가방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선배님, 들어가시죠.
지훈이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유리문을 밀었습니다. 안으로 들어서자 넓은 리셉션이 보였습니다. 젊은 여직원이 밝게 웃으며 맞았습니다. 어서 오세요. 무슨 일로 오셨나요? 저는 국세청 신분증을 꺼내 보였습니다. 여직원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국세청 조사사팀 최은주 조사관입니다. 세무조사 통보건으로 왔습니다. 대표이사님 계십니까? 여직원은 당황한 표정으로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누군가와 급하게 통화했습니다. 잠시 후 중년 남자가 나왔습니다. 재무이사라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조사관님, 저희가 혹시 오해가 있으신 게 아닐까요? 저는 조사 통보서를 건넸습니다. 재무이사는 서류를 받아들고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대표이사님을 뵙겠습니다. 지금은 회의 중이신 기다리겠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재무이사는 난처한 표정으로 저희를 회의실로 안내했습니다. 넓은 회의실이었습니다. 창밖으로 강남거리가 내려다 보였습니다. 15년 전 제가 다니던 회사도 이런 곳이었습니다. 20분쯤 지났을까요?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누군가 들어왔습니다. 김예진이었습니다. 15년이 흘렀지만 한눈에 알아봤습니다. 여전히 날씬하고 우아했습니다. 명품 정장을 입고 있었고 짧게 자른 머리는 염색으로 윤기가 났습니다. 얼굴에는 주름이 거의 없었습니다. 성형과 관리를 꾸준히 한 듯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여전히 차갑고 오만했습니다. 15년 전 그 눈빛 그대로였습니다. 혜진은 저를 쳐다봤습니다. 아무런 감정도 없는 시선이었습니다. 저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당연했습니다. 그녀에게 저는 수많은 직원 중 하나였을 테니까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국세청 조사사팀 최은주 조사관입니다. 세무조사건으로 방문했습니다. 혜진은 제 명함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의자에 앉으며 다리를 꼬았습니다. 여유로운 표정이었습니다. 최 조사관님, 저희 회사가 무슨 문제라도 있나요? 세금은 항상 성실하게 납부하고 있는데요.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속에는 날이 서 있었습니다. 저는 서류를 펼쳤습니다. 해외법인 거래 내역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홍콩, 싱가포르, 케이맨 제도 법인과의 거래 자료를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혜진의 표정이 미세하게 변했습니다. 눈썹이 살짝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곧 다시 평온한 얼굴이 되었습니다. 해외 법인은 정상적인 사업 목적으로 설립한 겁니다. 문제될 게 없어요. 그건 저희가 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 자료 일체를 3일 내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혜진은 저를 날카롭게 쳐다봤습니다. 재무이사를 돌아봤습니다. 이 이사, 자료 준비 가능해? 그게 양이 많아서 시간이 좀 3일은 너무 짧지 않나요, 조사관님? 혜진이 다시 저를 봤습니다. 미소를 지었지만 눈은 웃지 않았습니다. 저도 미소로 답했습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기한입니다. 협조 부탁드립니다.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혜진은 손가락으로 테이블을 톡톡 두드렸습니다.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최대한 협조하겠습니다. 그런데 조사관님 어디서 뵌 것 같은데. 혹시 전에 어디서 일하셨나요?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알아본 걸까? 아니면 그냥 사교적인 말일까? 저는 표정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국세청에서만 근무했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제가 착각했나 봐요. 혜진은 다시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저를 보는 눈빛이 예전과 달라졌습니다. 뭔가 탐색하는 듯한 시선이었습니다. 회의가 끝났습니다. 저희는 회사를 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는 동안 지훈이 말했습니다. 선배님, 저 대표 완전 거만하던데요. 뭔가 숨기는 게 분명해 보였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김예진.
15년 만에 다시 마주한 그 여자. 여전히 오만했습니다. 여전히 자신이 모든 걸 통제할 수 있다고 믿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이번엔 제가 법의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와 본격적인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해외법인 거래 내역, 세금 계산서, 통장 거래 내역, 자료들을 하나씩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오후 내내 서류와 씨름했습니다. 지훈이 커피를 가져다 줬습니다. 저는 고맙다고 말하고 다시 화면에 집중했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최은주 조사관님이시죠? 낯선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네, 그런데요? 저는 HJ 고문 변호사 김진수라고 합니다. 잠깐 통화 가능하실까요? 벌써 변호사를 붙였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었습니다. 말씀하세요. 저희 의뢰인께서 조사에 최대한 협조하고 싶어 하십니다. 다만 자료 준비 기한을 일주일 정도 연장해 주실 수 있을까요? 양이 방대해서. 3일이 법정 기한입니다. 연장은 어렵습니다. 조사관님, 너무 원칙적으로만 하시면 서로 불편하지 않겠습니까? 조금 융통성 있게.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변호사님, 저는 원칙대로 일합니다. 3일 내로 자료 제출하시고 협조 안 하시면 강제조사 들어갑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융통성. 15년 전 당신 내 의뢰인은 저에게 어떤 융통성을 베풀었습니까? 저녁 8시가 넘어서야 퇴근했습니다. 집으로 가는 지하철 안에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에 도시의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김혜진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여전히 거만하고 당당한 그 모습. 자신은 절대 잡히지 않을 거라고 믿는 듯한 태도.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교묘하게 숨긴 증거도 결국 드러난다는 것을. 법은 완벽하지 않지만 정의는 반드시 실현된다는 것을. 집에 도착했습니다. 수연이는 벌써 잠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방으로 들어가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책상 위에 오늘 받아온 자료들을 펼쳤습니다.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파고들어야 했습니다. 하나하나 꼼꼼하게 확인해야 했습니다. 노트북을 켰습니다. 화면에는 해외법인 설립 일자가 보였습니다. 12년 전 김혜진이 회사를 차린 직후였습니다. 처음부터 계획된 탈세였습니다.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실행한 범죄였습니다. 저는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분석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의심 지점들을 하나씩 표시했습니다. 시계를 보니 자정이 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이번 조사는 단순한 업무가 아니었습니다. 15년 전 짓밟힌 저의 존엄을 되찾는 일이었습니다. 정의를 증명하는 일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도시의 불빛이 여전히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어디선가 김혜진도 이 불빛을 보고 있을까요? 아직 자신이 안전하다고 믿고 있을까요? 곧 알게 될 겁니다. 법 앞에선 누구도 비켜갈 수 없다는 것을. 15년이 지났어도 정의는 반드시 온다는 것을. 저는 다시 화면에 집중했습니다. 증거는 반드시 찾을 겁니다. 완벽하게, 철저하게. 그렇게 금요일 밤이 깊어갔습니다. 주말이 되었습니다. 토요일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꿈속에서도 김예진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15년 전 그 차가운 눈빛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수연이는 친구들과 약속이 있다며 일찍 나갔습니다. 남편은 골프 약속이 있었습니다. 저는 혼자 집에 남았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커피를 마셨습니다. 창밖으로 봄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차갑고 무거웠습니다. 서재로 들어가 오래된 상자를 꺼냈습니다. 15년 전 물건들을 담아둔 상자였습니다. 먼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뚜껑을 열었습니다. 제일 위에 명함이 있었습니다. 15년 전 제 명함이었습니다. 해외 영업팀 최은주 대리. 손으로 만져봤습니다.
종이가 낡아서 구겨져 있었습니다. 그 밑에 회사 사원증이 있었습니다. 사진 속 제 모습은 30살이었습니다. 웃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미래가 밝다고 믿었습니다. 열심히 일하며 인정받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얼마나 순진했을까요? 상자 깊숙한 곳에서 작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당시 일기장이었습니다. 펼쳐봤습니다. 임신 3개월째 쓴 글이 보였습니다. 오늘 팀장님께 임신 사실을 말씀드렸다. 축하해 주실 줄 알았는데 표정이 좋지 않으셨다. 괜찮을까 걱정된다. 하지만 최선을 다하면 괜찮을 거야. 아기야, 엄마가 열심히 일해서 좋은 환경 만들어줄게. 눈물이 났습니다. 그때의 저는 몰랐습니다. 2주 후 해고당할 거라는 걸. 인생이 무너질 거라는 걸.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해고 통보받은 날의 일기였습니다. 오늘 인사팀에서 퇴사하라고 했다. 믿을 수가 없다. 임신했다는 이유로 업무 능력이 부족하다고? 나는 열심히 했는데. 억울하다. 너무 억울하다. 어떻게 해야 하지? 아기는 어떻게 키우지? 남편 사업도 망했는데. 글씨가 흔들려 있었습니다. 눈물 자국이 번져 있었습니다. 저는 수첩을 덮었습니다. 더 이상 볼 수 없었습니다. 소파에 앉아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15년 전 그 시절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해고 통보를 받고 집에 돌아왔던 그날.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 회사에서 잘렸어.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저를 안아줬습니다. 두 사람 다 울었습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단칸방으로 이사했습니다. 짐을 풀면서 울었습니다. 배 속의 아기에게 미안했습니다. 이런 형편없는 엄마라서 미안했습니다. 임신 7개월째 남편이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집에서 번역 일을 했습니다. 하루 종일 컴퓨터 앞에 앉아 일했습니다. 허리가 아파도 쉴 수 없었습니다. 돈을 벌어야 했으니까요. 출산 비용도 빠듯했습니다. 친정어머니께서 도와주셨습니다. 저는 그것마저 미안했습니다. 수연이를 낳던 날을 기억합니다. 진통이 왔을 남편은 편의점에 있었습니다. 혼자 택시를 타고 병원에 갔습니다. 응급실에서 혼자 기다렸습니다. 아기가 나왔을 때, 처음으로 안았을 때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만큼은 행복하게 키워주겠다고,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고. 그 후 3년간 온갖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식당, 편의점, 전단지 돌리기. 수연이를 친정에 맡기고 일했습니다. 집에 돌아와 아이를 안고 울었습니다. 그러다 국세청 공채 공고를 받습니다.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밤새 공부했습니다. 수연이가 자는 시간에 책을 펼쳤습니다. 합격 발표를 봤을 남편과 껴안고 울었습니다. 9급 공무원으로 시작했습니다. 월급은 많지 않았지만 안정적이었습니다. 처음으로 미래가 보였습니다. 15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저는 7급 조사관이었습니다. 아파트에 살았고 수연이는 명문고에 다녔습니다. 남편의 사업도 안정됐습니다. 겉으로 보면 성공한 인생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에 응어리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왜 저는 그런 일을 당해야 했을까? 임신했다는 이유로 쫓겨나야 했을까? 김혜진은 무슨 권리로 제 인생을 망쳤을까?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하지만 곧 진정했습니다. 이제는 감정에 휘둘리면 안 됐습니다. 냉정해야 했습니다. 노트북을 켰습니다. 김혜진의 회사 자료를 다시 펼쳤습니다. 해외법인 거래 내역을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의심스러운 부분이 많았습니다. 홍콩 법인으로 송금한 금액이 실제 거래액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세금 계산서 날짜도 이상했습니다. 허위로 발행한 정황이 보였습니다. 차명 계좌도 12개나 되었습니다. 대부분 친인척 명의였습니다. 비자금을 조성한 게 분명했습니다. 메모를 했습니다. 확인해야 할 리스트를 작성했습니다. 월요일에 추가 자료를 요청해야 했습니다.
오후 내내 자료와 씨름했습니다. 점심도 걸은 채 일했습니다. 집중하니 다른 생각이 사라졌습니다. 저녁 6시쯤 남편이 돌아왔습니다. 골프 치고 왔다고 했습니다. 저를 보더니 놀랐습니다. 여보, 주말인데 뭐 하는 거야? 일 때문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편은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요즘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야? 얼굴이 피곤해 보여. 괜찮아. 중요한 사건이라서. 무슨 사건인데?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말해야 할까? 하지만 결국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탈세 사건이야. 큰 건이라서. 남편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주방으로 가서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저는 다시 화면에 집중했습니다. 일요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루 종일 자료를 분석했습니다. 수연이가 한 번 들어와 물었습니다. 엄마, 주말인데 왜 이래요? 중요한 일이라서 그래. 엄마, 요즘 이상해요. 뭔가 화나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놀랐습니다. 딸이 알아챈 걸까? 아니야. 화난 거 아니야. 그냥 일이 많아서. 수연이는 의심스러운 눈으로 저를 봤습니다. 하지만 더 묻지 않았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번 조사가 단순한 업무일까? 아니었습니다. 이건 15년간 묻어둔 분노를 푸는 일이었습니다. 정의를 증명하는 일이었습니다. 김혜진은 기억하지 못하겠지만 저는 모든 걸 기억했습니다. 그날의 굴욕, 그날의 절망, 그날의 눈물.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저는 더 이상 무력한 직원이 아니었습니다. 법의 이름으로 정의를 시현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겠습니다. 철저하게 증거로 승부하겠습니다. 법대로, 원칙대로. 그리고 김예진이 저지른 범죄를 세상에 드러내겠습니다. 15년이 걸렸지만 정의는 반드시 시현되니까요. 눈을 감았습니다. 이번 주가 중요했습니다. 더 많은 증거를 찾아야 했습니다. 완벽하게 준비해야 했습니다. 잠이 들기 직전 마지막으로 생각했습니다. 김예진. 15년 전 당신은 저를 짓밟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당신이 법 앞에 설 차례입니다. 정의는 늦을 수 있지만 반드시 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정의를 직접 실현할 겁니다. 월요일이 기다려졌습니다. 월요일 아침, 저는 평소보다 30분 일찍 출근했습니다. 김예진 회사에서 제출한 자료가 도착해 있었습니다. 두꺼운 파일 박스 3개였습니다. 지훈과 함께 자료를 펼쳤습니다. 해외법인거래 명세서, 세금계산서 4본, 통장 거래 내역. 방대한 양이었습니다. 선배님, 이거 다 확인하려면 시간 오래 걸리겠는데요. 천천히 하나씩 보자. 놓치는 거 없이. 저희는 오전 내내 서류를 검토했습니다. 하나하나 확인하고 의심스러운 부분을 표시했습니다. 점심시간도 거의 거르다시피 했습니다. 오후 2시쯤 팀장실에서 호출이 왔습니다. 들어가니 팀장과 낯선 여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40대 중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최 조사관, 이분이 너한테 할 말이 있다고 해서 불렀어. 여자가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명함을 건넸습니다. 박미선, 무역회사 부장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최 도서관님, 저 15년 전에 김혜진 씨와 같은 회사에서 일했습니다.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15년 전 저는 박미선을 자세히 봤습니다. 어딘가 낯이 익었습니다. 혹시 영업팀에 계셨나요? 네, 맞습니다. 저도 조사관님 기억합니다. 최은주 대리님이시죠? 숨이 막혔습니다. 그때 저를 기억하는 사람이 여기 있었습니다. 팀장이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아는 사이? 박미선이 먼저 말했습니다. 네, 15년 전에 같은 회사였어요. 제가 오늘 찾아온 건 김혜진에 대해 증언하고 싶어서입니다. 저는 박미선에게 자리를 권했습니다. 세 사람이 팀장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박미선은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김혜진은 15년 전에도 문제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임신한 직원들을 의도적으로 해고했어요. 최 도서관님만이 아니었어요. 제가 아는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의 입에서 나오니 더 생생했습니다. 저도 나중에 임신하고 회사를 그만뒀어요. 자의 반 타의 반이었죠. 김혜진이 만든 분위기 때문에 버틸 수가 없었어요. 박미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옛 기억이 떠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때도 탈세 혐의가 있었어요. 허위 계약서를 만들고 가짜 거래처를 동원했어요. 제가 직접 봤어요. 팀장이 앞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저도 긴장했습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당시 이메일 몇 통과 문서 사본을 가지고 있어요. 혹시 필요하시면 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박미선을 똑바로 봤습니다. 왜 지금 나타난 걸까? 박미선은 제 눈빛을 읽었는지 설명했습니다. 뉴스에서 HJ가 조사받는다는 기사를 봤어요. 김혜진 이름을 보고 이번에는 제대로 처벌받게 하고 싶었어요. 15년 전에는 제가 겁이 나서 아무것도 못했거든요. 박미선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는 그 마음을 이해했습니다. 15년간 가슴에 묻어둔 분노와 후회. 회의가 끝나고 박미선은 자료를 이메일로 보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최 도서관님, 이번에는 꼭 성공하세요. 김혜진 같은 사람이 계속 잘 사는 건 불공평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은 하지 못했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와 지훈에게 말했습니다. 오늘부터 더 철저하게 조사한다. 놓치는 거 하나도 없게. 네, 알겠습니다. 그날 저녁 늦게까지 일했습니다. 박미선이 보내준 자료도 도착했습니다. 15년 전 이메일과 문서들이었습니다. 당시에도 허위 거래가 있었다는 증거였습니다. 패턴이 보였습니다. 15년 전에도 지금도 같은 수법이었습니다. 김혜진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더 교묘해졌습니다. 화요일 오전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또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받았습니다. 최은주 조사관님. 여자 목소리였습니다. 긴장한 듯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네, 누구시죠? 저는 HJ 경리팀에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이름은 말씀드릴 수 없어요. 내부 제보자였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말씀하세요. 회사에서 자료를 조작하고 있어요. 조사관님께 제출하기 전에 일부를 바꿨어요. 특히 홍콩 법인 거래 내역이요. 제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었지만 확인되니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뭘 바꿨죠? 송금액과 날짜를 수정했어요. 실제보다 적게 보이게요. 그리고 면벽 계좌는 아예 빼버렸어요. 증거를 제공할 수 있습니까?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긴장된 침묵이었습니다. 원본 파일을 USB에 담아뒀어요. 어떻게 전달할까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안전하게 자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내일 점심시간에 강남역 3번 출구 앞 커피숍으로 오실 수 있습니까? 네, 12시 30분에 가겠습니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지훈을 불렀습니다.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선배님, 조작된 자료를 제출했다니 이건 증거인멸 시도 아닙니까? 맞아. 그것도 추가 혐의야. 수사는 점점 본격화되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위험도 커졌습니다. 수요일 점심시간, 저는 약속 장소로 갔습니다. 커피숍에서 기다렸습니다. 12시 30분이 되었습니다. 젊은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20대 후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두리번거리다가 저를 발견했습니다. 다가와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최 조사관님이시죠? 네. 앉으세요. 여자는 긴장한 표정으로 앉았습니다. 주위를 살폈습니다. 가방에서 작은 USB를 꺼냈습니다. 여기 원본 파일들이 다 들어있어요. 조작하기 전 자료요. 저는 USB를 받았습니다. 손 안에서 작지만 무거웠습니다. 이게 결정적 증거가 될 수 있었습니다. 왜 이런 위험을 무릅쓰십니까? 여자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저희 언니가 그 회사에서 임신하고 쫓겨났어요. 3년 전에요. 제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15년이 지났는데도 김혜진은 같은 짓을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언니는 지금도 힘들어해요. 우울증 약 먹고 제가 이걸 드리는 건 언니를 위해서예요. 저는 여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반드시 처벌받게 하겠습니다. 여자는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서둘러 나갔습니다. 저는 USB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와 바로 파일을 확인했습니다. 방대한 자료였습니다. 조작되기 전 원본 거래 내역, 실제 송금액, 숨겨진 계좌들. 지훈이 옆에서 같이 봤습니다. 선배님, 이거 완전히 다르잖아요. 실제 송금액이 제출된 것보다 2배는 많아요. 증거가 쌓여갔습니다. 박미선의 증언, 외부 제보자의 원본 자료, 그리고 제가 직접 찾은 의심 지점들. 하지만 그날 오후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팀장실에서 급하게 호출이 왔습니다. 팀장 표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최 조사관, 지금 본청에서 연락 왔어. HJ 측에서 민원을 넣었대. 무슨 민원입니까? 네가 개인적 원한으로 조사하고 있다고. 15년 전에 그 회사에서 일했던 직원이라고. 제 얼굴이 굳었습니다. 김혜진이 저를 조사한 겁니다. 그리고 선수를 쳤습니다. 사실이야? 팀장의 날카로운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거짓말할 수 없었습니다. 네, 사실입니다. 15년 전 그 회사에서 일했고 부당하게 해고당했습니다. 팀장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왜 미리 말하지 않았어? 죄송합니다. 하지만 조사는 공정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증거만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본청에서 담당 조사관 교체를 검토하라고 했어.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여기서 빠지면 모든 게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팀장님, 제발 기회를 주십시오. 증거가 확실합니다. 제가 감정적으로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팀장은 저를 오래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일주일 줄게. 확실한 증거 가져와. 그럼 내가 본청 설득할게. 못 가져오면 교체야. 감사합니다. 반드시 증거 가져오겠습니다. 사무실로 나왔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김혜진이 저를 흔들려고 한 겁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이제 시작인데 여기서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지훈에게 말했습니다. 일주일 안에 결정적 증거를 찾아야 해. 밤새서라도. 선배님,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날부터 저희는 잠도 제대로 못 자며 증거를 모았습니다. USB 자료를 분석하고 박미선의 증언을 정리하고 해외 거래 내역을 추적했습니다. 김혜진은 저를 무너뜨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강해졌습니다. 15년 전에는 무력했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법이 제 편이었고 진실이 제 무기였습니다. 일주일, 그 안에 모든 걸 끝내야 했습니다. 정의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저는 그것을 증명할 겁니다. 일주일, 단 7일, 그 안에 15년 묵은 범죄의 증거를 완벽하게 확보해야 했습니다. 저는 마치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처럼 각오를 다졌습니다. 목요일 아침부터 본격적인 추적을 시작했습니다. 내부 제보자가 준 USB 자료를 세밀하게 분석했습니다. 조작되기 전 원본 거래 내역이 그대로 담겨 있었습니다. 홍콩 법인으로 송금된 금액이 제출된 자료보다 2배 이상 많았습니다. 날짜도 다르게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명백한 증거 조작이었습니다. 지훈과 저는 하나하나 대조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제출 자료와 원본 자료를 나란히 놓고 차이점을 표시했습니다. 빨간 펜으로 체크할 때마다 범죄의 윤곽이 선명해졌습니다. 선배님, 이거 봐요. 같은 날짜에 2번 송금했다고 되어 있는데 원본에는 한 번만 있어요. 허위 거래를 추가한 거야. 경비를 부풀린 거지. 점심도 거른 채 작업했습니다. 커피와 샌드위치로 끼니를 때웠습니다. 시간이 없었습니다. 오후 3시쯤 저는 케이맨 제도 법인 자료를 뒤지다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법인 설립 당시 주주 명단에 김예진의 이름이 없었습니다.
대신 다른 사람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지훈아, 이 사람 이름 좀 검색해봐. 김영수. 지훈이 컴퓨터를 두드렸습니다. 잠시 후 결과가 나왔습니다. 선배님, 이 사람 김혜진 씨 남편이에요. 제 심장이 뛰었습니다. 배우자 명의로 해외 법인을 만들어둔 겁니다. 완벽한 차명회사였습니다. 더 파고들었습니다. 케이맨 제도 법인 계좌로 매달 거액이 송금되고 있었습니다. 표면상으로는 정상적인 사업 대금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비자금이었습니다. 국제금융거래 추적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저희에게는 일주일밖에 없었습니다. 금융정보분석원에 긴급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금요일 저녁 결과가 왔습니다. 케이맨 제도 계좌에서 스위스 은행으로 돈이 이동했습니다. 그리고 그 계좌 명의는 김혜진의 딸이었습니다. 가족 명의로 다 숨겨놨네. 지훈이 분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도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희열을 느꼈습니다. 증거가 나왔습니다. 완벽한 증거가. 그날 밤 11시까지 일했습니다. 집에 가는 택시 안에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최 조사관님, 낮은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위협적인 톤이었습니다. 누구십니까? 이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조사 그만두시죠. 당신 딸 고등학교 3학년이죠. 수험생이 힘들면 안 되잖아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제 딸까지 조사한 겁니다. 협박이었습니다. 지금 협박하시는 겁니까? 녹음되고 있습니다. 협박이 아니라 충고입니다. 조사관님도 가정이 있잖아요. 가족 생각하세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 때문이었습니다.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수연이는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멀쩡한 모습을 보니 안도가 되었습니다. 동시에 걱정이 밀려왔습니다. 남편에게 조용히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남편 얼굴이 굳었습니다. 여보, 위험한 거 아니야. 딸까지 위협하면. 걱정하지 마. 그냥 겁주는 거야. 실제로 뭘 하진 않을 거야. 하지만 확신은 없었습니다. 김혜진이 얼마나 비열한 사람인지 알았으니까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수연이 방을 몇 번이나 확인했습니다. 창문이 잘 잠겼는지, 현관문은 확실한지. 토요일 아침, 저는 결심했습니다.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여기서 물러서면 김혜진은 또 이길 겁니다.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길 겁니다. 사무실로 출근했습니다. 주말이었지만 지훈도 나와 있었습니다. 선배님, 어제 협박 전화 받으셨죠? 어떻게 알았어? 저도 받았어요. 집에 혼자 사는데 조심하라고. 저는 지훈을 봤습니다. 젊은 후배까지 위협받고 있었습니다. 지훈아, 위험하면 빠져도 돼. 무슨 말씀이세요? 끝까지 갈 겁니다. 이건 정의의 문제예요. 고마웠습니다.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다시 자료에 집중했습니다. 스위스 계좌로 이동한 돈의 규모를 계산했습니다. 지난 10년간 총 80억 원이 넘었습니다. 이 정도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적용 대상이에요. 맞아, 중형을 받을 수 있어. 증거 정리를 마쳤습니다. 조작된 자료와 원본의 대조표, 해외 계좌 추적 결과, 차명법인 설립 증거, 외부 제보자 진술서, 박미선 증언록. 일요일 저녁 모든 자료를 파일로 만들었습니다. 두꺼운 보고서였습니다. 200페이지가 넘었습니다. 지훈이 말했습니다. 선배님, 이 정도면 충분해요. 완벽합니다. 저는 보고서를 쓰다듬었습니다. 15년 만의 답안지였습니다. 월요일 아침 팀장실로 들어갔습니다. 보고서를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팀장이 놀란 표정으로 봤습니다. 이게 뭐야? 일주일 안에 가져오라고 하신 증거입니다. 해외 비자금 80억, 차명 법인 5개, 증거 조작 모두 확인했습니다. 팀장이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한 장 한 장 넘기며 읽었습니다. 표정이 점점 진지해졌습니다. 이거 대단한데
완벽하게 정리했어. 본청에 보고 가능합니까? 팀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하지. 이 정도면 무조건 강제조사 들어간다. 검찰 송치도 확실해. 제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해냈습니다. 일주일 만에 해냈습니다. 그런데 최 조사관, 팀장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협박받았다는 얘기 들었어. 괜찮아? 네, 괜찮습니다. 이제 끝났으니까요. 아니, 이제 시작이야. 강제조사 들어가면 더 거세게 저항할 거야. 조심해. 저는 알았습니다. 하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이미 증거는 확보했으니까요. 그날 오후 본청에서 승인이 떨어졌습니다. 강제조사 착수. 검찰과 합동수사. 화요일 아침 8시 국세청 조사팀과 검찰 수사팀이 HJ 본사로 들이닥쳤습니다. 저도 함께 갔습니다. 회사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직원들이 당황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재무이사가 급하게 나왔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압수수색 영장이 있습니까? 검사가 영장을 보여줬습니다. 재무이사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저는 9층 대표이사실로 직행했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김혜진이 앉아 있었습니다. 저를 보더니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제는 저를 알아봤습니다. 아니, 기억해냈습니다. 저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오래간만입니다. 김혜진 대표님. 아니, 이제 곧 피의자가 되실 분. 뭐라고? 이게 무슨... 해외 비자금 80억, 차명 법인을 통한 탈세, 증거 조작 모두 확인했습니다. 체포영장도 신청했고요. 김혜진의 얼굴에서 모든 색이 빠졌습니다. 오만했던 표정이 사라졌습니다. 당황과 공포가 그 자리를 채웠습니다. 이건 개인적 복수잖아. 공정하지 않아. 저는 서류 뭉치를 책상 위에 던졌습니다. 공정하지 않은 건 15년 전 당신이었습니다. 임신한 직원을 쓰레기 버리듯 해고한 것. 그 후로도 수많은 여직원들을 같은 방식으로 쫓아낸 것. 그리고 10년 넘게 나라의 세금을 훔친 것. 김혜진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당신은 15년 전 저를 기억하지 못했죠. 하지만 저는 단 하루도 잊은 적 없습니다. 그날의 굴욕, 그날의 절망, 그리고 다짐했어요. 다시는 무력해지지 않겠다고.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이제 법이 당신을 심판할 겁니다. 제가 아니라 정의가. 김혜진은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15년 전 저의 모습과 똑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동정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정의였습니다. 늦었지만 반드시 온 정의였습니다. 사무실 밖으로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지훈이 엄지를 치켜 세웠습니다. 다른 조사관들도 박수를 쳤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하늘이 맑았습니다. 가슴이 시원했습니다. 15년 만입니다. 15년 만에 저는 승리했습니다. 아니, 정의가 승리했습니다. 강제조사 이후 일주일, 검찰 조사가 본격화되었습니다. 김혜진은 구속되었습니다. 증거가 명백했으니까요. 언론에서도 크게 다뤘습니다. 중견기업 대표의 80억 비자금 조성, 해외 차명 계좌, 증거 조작, 사회적 파장이 컸습니다. 저는 증인으로 검찰에 여러 번 출석했습니다. 조사 과정과 확보한 증거들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검사들은 제 보고서를 극찬했습니다. 뿌듯했습니다. 15년 만에 이뤄낸 성과였습니다. 하지만 2주 후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김혜진 측 변호인단이 대대적인 법적 공세를 시작한 겁니다. 유명 로펌, 소속 변호사 5명이 붙었습니다. 그들은 먼저 제 조사의 정당성을 공격했습니다. 개인적 원한 관계, 조사관 자격 미달, 증거 수집 과정의 절차적 하자, 온갖 트집을 잡았습니다. 언론 플레이도 시작했습니다. 일부 보수 언론에서 김혜진에게
유리한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국세청 조사관의 개인적 복수국, 15년 전 해고 원안으로 과잉 수사, 중견기업 억울한 옥살이, 정상적 해외 사업 탈세로 몰아. 기사를 읽으며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언론의 자유였으니까요. 더 큰 문제가 터졌습니다. 박미선의 증언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김혜진 측에서 15년 전 이메일이 조작되었다고 주장한 겁니다. 날짜가 조작됐다는 디지털 포렌식 결과를 제출했습니다. 박미선은 당황했습니다. 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조사관님, 저는 정말 조작 안 했어요. 그대로 보낸 건데. 알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저쪽에서 조작한 증거로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하지만 법정에서는 달랐습니다. 의심이 생기면 증거 능력이 약해졌습니다. 내부 제보자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회사에서 그 직원을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압박을 넣었습니다. 결국 그 직원은 증언을 철회했습니다. 저에게 떨리는 목소리로 전화가 왔습니다. 죄송해요, 조사관님. 저 더 이상 못하겠어요. 회사에서 저희 가족까지 협박했어요. 무슨 협박을? 언니 직장도 알아냈어요. 언니도 잘릴 거라고. 그리고 저는 업계에서 매장시키겠다고. 제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괜찮아요. 안전이 먼저니까 조심하세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보다 무력감이 밀려왔습니다. 증인들이 하나둘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김혜진의 권력과 돈이 작동하는 겁니다. 3주 후 더 큰 충격이 왔습니다. 검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담당 검사를 만났습니다. 표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최 조사관님, 죄송합니다. 위에서 압력이 들어왔습니다. 김혜진 측에서 정치권, 인맥을 동원했습니다. 국회의원, 고위 공무원, 조사 축소하라는 압력이에요.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증거가 명백한데 무슨... 저도 압니다. 하지만 현실이 그렇습니다. 해외 비자금 부분은 유지하되 다른 혐의는 축소 기소하라는 지시가 내려왔어요. 그럼 형량이 줄어들잖아요. 네, 그렇게 될 겁니다. 아마 집행유예나 벌금형으로. 저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이럴 수가. 이렇게 끝날 수는 없었습니다. 검사님, 제발 끝까지 싸워주세요. 증거 다 있잖아요. 최 조사관님 마음은 압니다. 하지만 저도 조직의 일원입니다. 위에서 내려오는 지시를 거부할 수 없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막막했습니다. 지하철에서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승객들이 오가는 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15년을 기다렸습니다. 완벽한 증거를 모았습니다. 하지만 권력 앞에서는 무용지물이었습니다. 김혜진은 또 이기는 겁니다. 15년 전처럼 돈과 권력으로 집에 도착했습니다. 수연이가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저를 보더니 놀랐습니다. 엄마, 왜 그래? 울었어? 제가 울고 있었나 봅니다. 모르게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하지만 수연이는 알았습니다. 다가와 저를 안아줬습니다. 엄마, 힘들면 울어도 돼. 나 다 컸어. 저는 딸 품에서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15년간 참아온 서러움이 쏟아졌습니다. 남편도 퇴근해서 왔습니다. 상황을 들은 남편이 말했습니다. 여보, 이제 그만하자. 당신 충분히 했어. 건강 상할까봐 걱정돼. 안 돼요. 여기서 포기하면 정말 끝이에요. 하지만 상대가 너무 커. 정치권까지 움직이는데.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뒤척이다가 새벽 3시에 일어났습니다. 서재로 갔습니다. 그동안 모은 자료를 다시 펼쳤습니다. 하나하나 다시 읽었습니다. 뭔가 놓친 게 있을까? 더 확실한 증거가 있을까? K맨 제도 계좌 자료를 다시 봤습니다. 송금 내역을 따라가다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10년 전 계좌 개설 당시 서류에 서명이 있었습니다. 김예진의 서명이었습니다. 차명이 아니라 본인이 직접 개설한 겁니다. 심장이 뛰었습니다. 이건 결정적 증거였습니다. 아무리 변명해도 본인 서명이 있으면 빠져나갈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왜 이걸 놓쳤을까? 자료를 더 자세히 봤습니다. 서명이 서류 뒷면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못 봤던 겁니다. 새벽 4시, 저는 컴퓨터를 켰습니다. 이 서명을 확대하고 분석했습니다. 필적 감정을 의뢰해야 했습니다. 아침이 되자마자 검찰에 전화했습니다. 검사님, 새로운 증거를 찾았습니다. 김혜진 본인 서명이 있는 해외 계좌 개설 서류요. 검사의 목소리가 밝아졌습니다. 정말입니까? 그거라면 다시 싸워볼 수 있습니다.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희망이 보였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김예진 측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제게 직접 연락이 왔습니다. 변호사를 통해서였습니다. 최 조사관님, 우리 의뢰인이 합의를 원합니다. 합의요? 네, 조세범 측금 전액 납부하고 추가로 국가에 기부하겠습니다. 대신 형사처벌은 선처를 구하고. 안 됩니다. 이건 돈 문제가 아닙니다. 최 조사관님도 힘드실 텐데요. 언론에서도 계속 공격하고 가족분들도 고생하시잖아요. 협박인지 회유인지 알 수 없는 말이었습니다. 제 답은 안 된다입니다. 법정에서 봅시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필적 감정 결과가 나왔습니다. 김예진 본인 서명이 맞았습니다. 99.8% 일치했습니다. 검찰에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이 증거로 공소장을 다시 작성하겠습니다. 축소 기소 철회하고 전면 기소합니다. 하지만 싸움은 계속됐습니다. 김예진 측은 필적 감정 결과에도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제 감정을 요구했습니다. 법정 공방이 치열해졌습니다. 한치의 양보도 없었습니다. 한 달이 더 지났습니다. 저는 지쳐갔습니다. 매일 법원과 검찰으로 가며 증언하고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회사에서는 업무가 밀렸습니다. 팀장이 불렀습니다. 최 조사관, 이 건 너무 오래 끌고 있어. 다른 사건도 밀려 있는데. 죄송합니다. 조금만 더 시간을. 한 달 더 줄게. 그 안에 마무리 못하면 다른 조사관한테 넘긴다. 또 시간 제한이었습니다. 또 압박이었습니다. 집에서도 분위기가 무거웠습니다. 남편은 걱정했고 수연이는 엄마 때문에 고생한다고 미안해했습니다. 저는 모두에게 짐이 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욕실 거울을 봤습니다. 초췌한 제 얼굴이 보였습니다. 머리카락 사이로 흰머리가 늘었습니다. 눈가의 주름이 깊어졌습니다. 15년 전 해고당한 그날만큼이나 힘들었습니다.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그냥 여기서 멈추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서랍을 열었습니다. 15년 전 해고 통보서를 꺼냈습니다. 낡고 구겨진 종이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15년 전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울기만 했습니다. 굴욕을 당하고도 아무 말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저는 싸울 힘이 있었습니다. 법이라는 무기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포기하면 15년이 헛된 겁니다. 여기서 포기하면 김예진은 또 이기는 겁니다. 여기서 포기하면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기는 겁니다. 저는 통보서를 다시 넣고 서랍을 닫았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까지 싸우겠습니다. 김예진, 당신이 아무리 권력을 동원해도 저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정의는 반드시 이깁니다. 늦더라도, 힘들더라도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재판 날짜가 잡혔습니다. 김예진 본인 서명이 있는 계좌 개설 서류가 결정적 증거로 채택되었습니다. 법정은 방청객으로 가득 찼습니다. 언론 기자들도 많이 왔습니다. 사회적 관심이 컸습니다. 저는 증인석에 섰습니다. 선서를 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목소리는 또렷했습니다.
검사가 질문을 시작했습니다. 증인은 이 사건을 조사한 국세청 조사관이시죠? 네, 맞습니다. 피고인 김혜진과 15년 전 같은 회사에서 근무한 사실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방 청석이 웅성거렸습니다. 김혜진 변호인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재판장님, 증인의 편파성이 명백합니다. 개인적 원한 관계가 판사가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변호인, 나중에 반대 신문 때 하십시오. 계속하세요. 검사가 다시 물었습니다. 15년 전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리고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당시 임신 3개월이었습니다. 피고인은 제 상사였고 임신 사실을 안 후 2주 만에 저를 해고했습니다. 부당해고였습니다. 그 후 어떻게 되셨습니까? 남편 사업도 실패해서 단칸방에서 살았습니다. 임신한 몸으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출산 비용도 빠듯했습니다. 제 목소리가 약간 떨렸습니다. 15년 전 기억이 생생했습니다. 그런 개인적 경험이 이번 조사에 영향을 미쳤습니까? 아니요. 저는 철저히 증거만으로 조사했습니다. 감정은 배제했습니다. 검사가 서류를 들어 보였습니다. 이 계좌 개설 서류에서 피고인 서명을 발견한 과정을 설명해 주십시오. 밤새 자료를 재검토하다가 서류 뒷면에서 발견했습니다. 필적 감정 결과 99.8% 일치했습니다. 검사가 고개를 끄덕이고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이제 변호인 차례였습니다. 김혜진 변호인이 다가왔습니다. 날카로운 눈빛이었습니다. 증인, 15년간 원한을 품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원한이 아니라 기억입니다. 부당한 일을 당한 기억입니다. 그 기억 때문에 과잉 조사한 거 아닙니까? 증거를 보십시오. 해외 비자금 80억, 차명 계좌 12개, 증거 조작, 모두 사실입니다. 내부 제보자는 증언을 철회했습니다. 박미선 씨 증언도 신빙성의 문제가 저는 변호인을 똑바로 봤습니다. 증언을 철회한 건 협박 때문입니다. 제보자 가족까지 위협했습니다. 그것도 범죄입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녹음 파일이 있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변호인 얼굴이 굳었습니다. 준비하지 못한 반격이었습니다. 판사가 개입했습니다. 녹음 파일은 별도로 제출하십시오. 다음 질문. 변호인이 전략을 바꿨습니다. 증인, 피고인을 미워하지 않습니까?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솔직하게 답하기로 했습니다. 미워합니다. 15년 전 저를 짓밟은 것을, 다른 여성들도 같은 방식으로 해고한 것을. 하지만 이 조사는 미움이 아니라 정의를 위한 것입니다. 방 청석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제 말에 귀 기울였습니다. 피고인은 한 명의 인간이 아니라 시스템의 문제입니다. 돈과 권력으로 법을 피해가는 사람들, 약자를 짓밟고도 처벌받지 않는 사람들, 그것을 바로잡는 게 제 임무입니다. 변호인은 더 이상 질문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증인석에서 내려왔습니다. 다음은 김예진 차례였습니다. 피고인 신문이 시작되었습니다. 검사가 물었습니다. 피고인, 이 서명이 본인 것입니까? 김예진은 서류를 봤습니다.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필적 감정 결과 99.8% 일치합니다.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변호사가 대신 서명했을 수도. 변호사 이름으로 계좌를 개설합니까? 본인 명의 계좌인데 김예진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검사가 계속 추궁했습니다. 10년간 80억을 해외로 빼돌렸습니다. 인정합니까? 정상적인 사업 자금. 가족명의 계좌로 숨긴 것도 정상입니까? 세무 조언을 받아서. 그 세무 조언이 탈세 방법이었다는 겁니까? 김예진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변호인이 개입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최종 변론 시간이 왔습니다. 검사가 일어났습니다. 재판장님, 이 사건은 단순한 탈세가 아닙니다. 15년간 지속된 조직적 범죄입니다. 피고인은 임신한 직원들을 부당하게 해고하고 국가의 세금을 훔쳤으며 증거를 조작했습니다. 내부 제보자를 협박했고
정치권 압력을 동원했습니다. 방 청석이 술렁였습니다. 검사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피고인은 반성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피해자를 공격했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관용은 없어야 합니다. 법정 최고형을 구형합니다. 김혜진 변호인이 최후 변론을 했지만 설득력이 없었습니다. 증거가 너무 명백했습니다. 판사가 말했습니다. 다음 주 선고 공판에서 판결하겠습니다. 법정이 끝났습니다. 저는 복도로 나왔습니다. 지훈이 엄지를 치켜 세웠습니다. 박미선도 와 있었습니다.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내부 제보자 언니도 멀리서 저를 봤습니다.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저도 답례했습니다. 일주일 후 선고 공판 날이 왔습니다. 법정은 또 가득 찼습니다. 저는 방청석에 앉았습니다. 남편과 수연이도 함께였습니다. 판사가 입장했습니다. 모두가 일어났습니다. 김혜진도 피고인석에 섰습니다. 판사가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피고인 김혜진에 대한 특정범죄가 중처벌법 위반, 조세포탈, 증거인멸, 협박 등 사건에 대해 판결합니다. 법정이 숨죽였습니다. 피고인의 범행은 10년 이상 지속된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범죄입니다. 해외 차명 계좌를 이용해 국가 세금 80억 원을 포탈했고 증거를 조작했으며 내부 제보자를 협박했습니다. 판사가 김혜진을 봤습니다. 특히 피고인은 15년 전부터 임신한 직원들을 부당하게 해고하는 관행을 지속했습니다. 여성 노동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모성을 이유로 차별했습니다. 이는 용납할 수 없는 범죄입니다. 김혜진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피고인은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조사관을 공격했습니다. 정치권 압력을 동원해 수사를 방해했습니다. 이런 태도는 죄질을 더욱 무겁게 합니다. 판사가 판결문을 들어 올렸습니다. 따라서 피고인 김혜진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합니다. 벌금 100억 원을 추징합니다. 망치 소리가 울렸습니다. 김혜진이 무너졌습니다. 변호인이 부축했습니다. 하지만 김혜진은 주저앉았습니다. 방청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판사가 제지했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15년 만입니다. 15년 만에 정의가 시현되었습니다. 수연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남편이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법정을 나서며 저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김혜진이 법정 경호를 받으며 끌려가고 있었습니다. 15년 전 저는 그 여자 앞에서 무력한 임산부였습니다. 울면서 회사를 나섰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법의 이름으로 그녀를 심판했습니다. 이것이 정의입니다. 늦었지만 반드시 온 정의입니다. 법원 계단을 내려오며 햇살을 느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가슴이 시원했습니다. 지훈이 달려왔습니다. 선배님, 해냈어요. 박미선도 왔습니다. 우리는 서로 껴안고 울었습니다. 같은 아픔을 겪은 여성들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서랍을 열었습니다. 15년 된 해고 통보서를 꺼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펼쳐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찢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필요 없었습니다. 증거도, 원한도. 정의가 실현되었으니까요. 창밖으로 서울의 밤이 보였습니다. 수많은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저 불빛 아래 혹시 또 부당한 일을 당하는 사람이 있을까? 있다면 포기하지 말라고 말해주고 싶었습니다. 정의는 반드시 옵니다. 늦더라도, 힘들더라도, 저처럼 15년이 걸려도 결국 이깁니다. 왜냐하면 진실은 숨길 수 없고 법은 살아있으니까요. 판결 이후 한 달이 지났습니다. 김혜진은 수감되었습니다. 항소했지만 기각되었습니다. 7년형이 확정되었습니다. 회사도 파산했습니다.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언론에서는 한동안 이 사건을 다뤘습니다. 임신 차별, 여성 노동자 권리, 기업 탈세, 사회적 논의가
활발했습니다. 저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국세청 사무실, 새로운 사건들, 평범한 조사, 업무. 하지만 마음은 예전과 달랐습니다. 가벼웠습니다. 15년간 짊어진 짐을 내려놓으니 숨쉬기가 편했습니다. 어느 토요일 아침, 저는 오랜만에 늦잠을 잤습니다. 수연이가 깨웠습니다. 엄마, 일어나. 아침 먹어야지. 식탁에는 남편이 차려놓은 아침이 있었습니다. 평범한 된장찌개와 계란말이. 하지만 맛있었습니다. 수연이가 물었습니다. 엄마, 이제 다 끝난 거지? 더 이상 위험한 일 없는 거지? 저는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응, 끝났어. 이제 평범하게 살 거야. 하지만 완전히 끝난 건 아니었습니다. 마음 한구석에 여전히 남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월요일 오후 우편물이 왔습니다. 교도소에서 온 편지였습니다. 발신인은 김혜진이었습니다. 놀랐습니다. 왜 편지를 보냈을까? 망설이다가 봉투를 뜯었습니다. 편지는 짧았습니다. 최은주 조사관님께. 저는 지금 이곳에서 많은 생각을 합니다. 15년 전 제가 당신에게 한 일, 그리고 다른 여성들에게 한 일들. 처음에는 억울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깨달았습니다. 제가 잘못했다는 것을, 당신의 인생을 망쳤다는 것을, 용서를 구할 자격도 없지만 그래도 말하고 싶습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김혜진. 편지를 읽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사과였습니다. 15년 만의 사과였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지금 와서 미안하다고 15년 전에는 기억도 못하더니. 하지만 동시에 무언가가 풀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가슴에 맺혔던 응어리가 조금씩 녹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답장을 쓸까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쓰지 않기로 했습니다. 용서는 아직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미워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끝난 거였습니다. 봄이 완연했습니다. 벚꽃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15년 전 그 봄에도 벚꽃이 폈습니다. 하지만 저는 꽃을 볼 여유가 없었습니다. 배 속의 아기 걱정, 생계 걱정, 미래에 대한 두려움. 이제는 달랐습니다. 꽃이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주말, 수연이와 함께 산책을 나갔습니다. 벚꽃길을 걸었습니다. 바람에 꽃잎이 날렸습니다. 모녀가 껴안고 걸었습니다. 벚꽃잎이 우리 위로 떨어졌습니다. 한 달 후, 국세청에서 표창을 받았습니다. 모범조사관상이었습니다. 시상식에서 팀장이 말했습니다. 최 조사관은 15년간 묵은 사건을 완벽하게 해결했습니다. 개인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공정하게 조사했고 80억 원의 세금을 환수했습니다. 모든 조사관의 귀감입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지훈이 제일 크게 쳤습니다. 상패를 받으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제가 원했던 거였을까? 복수 아니었습니다. 인정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정의였습니다. 부당한 것을 바로잡는 것. 그것뿐이었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와 상패를 책상에 올려놓았습니다. 햇살이 들어와 반짝였습니다. 새로운 사건 파일이 책상 위에 있었습니다. 다른 기업의 탈세 의혹이었습니다. 파일을 펼쳤습니다. 읽기 시작했습니다. 일상으로 돌아온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른 마음으로 일했습니다. 복수심이 아니라 사명감으로, 분노가 아니라 정의감으로.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일기를 썼습니다. 15년이 걸렸다. 길고 힘든 시간이었다. 울었고 포기하고 싶었고 무너졌다. 하지만 끝까지 버텼다. 그리고 이겼다. 완벽한 승리는 아니다. 김혜진을 용서할 수 없고 15년의 시간은 돌아오지 않는다. 단칸방에서 울던 밤들, 딸에게 미안했던 순간들, 그 상처는 남아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상처가 나를 정의하지 않는다. 나는 피해자가 아니라 생존자다. 무너졌지만 다시 일어났고, 약했지만 강해졌다. 그리고 증명했다. 정의는 늦을 수 있지만
반드시 온다는 것을, 포기하지 않으면 결국 이긴다는 것을, 15년 전 나를 해고한 김혜진에게 감사한다고 말하고 싶지 않다. 그녀는 여전히 나쁜 사람이고 한 일은 용서받을 수 없다. 하지만 그 경험이 나를 더 강하게 만든 건 사실이다. 더 나은 조사관으로, 더 나은 어머니로, 더 나은 사람으로 정의는 이긴다. 항상은 아니지만 포기하지 않으면. 일기를 덮고 불을 껐습니다. 어둠 속에서 생각했습니다. 15년의 여정이 끝났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계속됩니다. 내일도 출근할 것이고, 새로운 사건을 맡을 것이고, 평범한 일상을 살아갈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자유롭습니다. 과거에 묶이지 않고, 미움에 갇히지 않고, 그냥 저 자신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국세청 조사관 최은주, 딸의 엄마, 정의를 믿는 사람. 눈을 감았습니다. 평화로웠습니다. 창밖으로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새로운 계절이었습니다. 저도 새로운 계절을 맞이했습니다. 15년의 겨울이 끝나고 봄이 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준비되었습니다. 어떤 계절이 와도, 어떤 시련이 와도 정의를 위해 싸울 준비가. 왜냐하면 이제 저는 압니다. 정의는 반드시 이긴다는 것을. 늦더라도, 힘들더라도 반드시.